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지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 윈도우 안에서 이러한 커지 스테이셔너리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한 윈도우 안에서도 계속 보컬 체크트, 즉 필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한 윈도우 안에서 똑같은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커지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모닉과 엔벨롭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모닉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대의 떨림을 통해서 주기적인 성분을 가지는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인 펀더멘털 프리퀀시 외에도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의 배수가 되는 기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모양이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벨롭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 즉 이 보컬 트랙트의 주파수 성분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엔벨롭.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를 엔벨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익사이테이션 성분과 이 필터 성분을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LTI 시스템 왜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리면 이 소스 필터 모델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LTI 시스템을 가정을 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력과 필터의 관계가 LTI 시스템이 아니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 컨볼루션 곱이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도 어렵고 말이 어렵다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음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딱 맞는 가정은 아니지만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서 LTI 시스템을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LTI 시스템에 맞는 필터를 위해서 그 커지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모닉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 LTI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벨롭은 이때 필터의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음성 합성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것이 음성 합성에 있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합성은 텍스트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읽어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보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텍스트에 비해서 스피치가 정보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보량이 적은 곳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음성 합성에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성 합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과 같은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합성된 음성이 또박또박 발음되는지에 대한 인텔리저빌리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얼마나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추럴니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성 합성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게임 회사에서 게임에 들어가는 NPC 소리라든지 아니면 영화 더빙 혹은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뉴스도 이제 음성 합성으로 그냥 아예 아나운서를 대체하는 그런 뉴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되고 서비스에서는 개인 비서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것들에 음성 합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사람 대신에 헤어샵에 전화를 해서 헤어샵을 예약해 주는 내용입니다. So let's go back to this example.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s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Mm-hmm.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미용실 직원이 기계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사람과 유사한 소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같은 추임새도 만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음성합성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성합성 어프로치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포먼트가 어디에 어떤 주파수에 위치하고 이거를 통해서 포먼트 신센시스 혹은 뭐 좋은 기관들의 모양을 복사해서 아티큘러 신센시스와 같은 방식들이 존재를 했는데 사실 룰 베이스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예 거의 사용되지도 않고 성능도 나쁘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코퍼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concatenate synthesis, 즉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조그마한 스피치 유닛으로 다 쪼개게 됩니다. 이런 스피치 유닛을 저희가 원하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방식이 concatenative synthes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것을 실제 스피치 유닛을 잘게 쪼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커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발음들을 발화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음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음질의 퀄리티 자체는 좋지만 만약 저희가 이러한 음성에 변화를 주고 싶다. 예를 들면 감정을 섞고 싶다. 아니면 약간 연기하는 투로 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을 때는 이를 수행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계적 파라메트릭 음성 합성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식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담당하는 텍스트 어널리시스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을 이제 듀레이션, 즉 저희가 인풋 텍스트에 비해서 실제 스피치의 길이가 매우 길게 되는데 이러한 길이를 맞춰주는 얼라이먼트에 해당하는 듀레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듀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얼라이먼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얼라이먼트가 수행된 것에서부터 구스팅 모델이 음성 피처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이것을 웨이브폼으로 복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모델링 자체를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HMM 기반의 HMM 베이스드 SPSS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SPSS로 나누게 됩니다. 뉴럴 기반의 SPSS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처음에 제한된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성이 시퀀설한 정보이기 때문에 RNN들을 활용을 해서 LSTM이나 좀 더 심플리파이 LSTM, GRU 등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성능을 높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프레피스 어프로치라고 하기는 못하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SPSS와 같은 경우에는 링구이스틱에 대한 지식들이 매우 많아야지만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도 높았고 이런 다양한 모듈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각의 에러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의 축적에서부터 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모델로 쭉 이어버리는 엔드-투-엔드 모델 방식이 제안이 되었고, 엔드-투-엔드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부터 디코더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SPSS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TTS 방식의 약간 장단점들을 별점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음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유닛 셀렉션, 즉 컨캐트네이티브 방식이 제일 음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유닛을 조각조각 난 거를 이어붙이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컨티뉴이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부터 내추럴리스가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닛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즉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안 좋은 그런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실제 사용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딥러닝에 많이 밀려서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유닛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풋프린트, 즉 용량이 많이 그 모델 용량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단점도 많이 발생하고요. HMM과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나 내추럴니스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매우 작은 모델에도, 그러니까 매우 작은 시스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단순한 내비게이션의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HMM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작은 풋프린트를 갖고 있고요. 또한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유닛 셀렉션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한때 이제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엔드-투-엔드 딥러닝 방식이 나옴으로 인해서 퀄리티, 내추럴니스, 플렉서빌리티 그 다음에 뭐 해서 워낙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음성 합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TS, 그러니까 음성 합성의 여러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과 같은 음질의 음성을 만드는 것, 즉 오디오 퀄리티를 높이고 프로소디, 즉 운율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표현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연구 내용은 일단 엔드-투-엔드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테이션 자체가 좀 연산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특히 더 연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음성을 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연구 내용으로는 스피치 데이터가 이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성 합성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음성이 이제 페어로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치 데이터를 모으기 힘든데 만약 스몰 사이즈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즉 적은 데이터의 화자로 그러니까 만약 큰 데이터로 만든 좋은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DB를 가지고 이 큰 모델을 변화시키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닛 셀렉션, 그러니까 즉 딥러닝 이전의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스피치 유닛을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쪼개고 그 쪼갠 데이터 스피치 유닛을 이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유닛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컨캐트네이티브 방식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됐는데요. 유닛 셀렉션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길이의 유닛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유닛, 예를 들면 실라블 같은 단위로 유닛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폴, 즉 폰 두 개를 이어붙인 이 다이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이폰을 사용할 때는 만약 여기 폰이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의 폰을 중간부터 이렇게 봐서 이 부분만 컨캐트네이션 파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자른 유닛들을 텍스트에 맞춰서 얼라인된 상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러니까 유닛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유닛들을 그래프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들의 캔디데이트가 매우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가장 적절한 그 그래프를 찾는 것은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는 shortest path finding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길이를 가진 유닛들로 유닛 셀렉션을 한다고 했는데 긴 유닛의 경우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짧은 유닛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유닛들의 캔디데이트를 지나갈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이제 좋은 그런 길은 제일 큰 값들을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86, 여기서부터 다음 걸로 넘어갈 때도 제일 큰 값을 취하는 형태로 넘어가면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좋은 패스를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좋은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리디 서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이러한 셀렉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비터비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터비 알고리즘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지금 다루진 않도록 하겠고요. 비터비 알고리즘,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서치를 할 수 있는 비터비 빔서치 알고리즘 등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길을 선택할 때 각각의 그 셀렉션에 해당하는 코스트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코스트는 뭐 딥러닝에서 봤을 때는 그냥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의 코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타겟 코스트고 두 번째는 이제 컨캐트네이션 코스트인데요. 타겟 코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연결하는 코스트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코스트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코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만약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MSE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캐트네이션 코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연결할 때 그러니까 타겟 코스트대로 만약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된 것들이 유닛들 간의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딱딱 끊어 읽는 듯한 소리로 듣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내추럴니스를 많이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전 시간의 유닛과 현재 시간의 유닛을 모두 고려한 컨캐트네이션 코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유닛을 사용하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컨캐트네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그널 이어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스컨티뉴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 방식과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약간 스무스하게 발음되는 음성을 얻게 됩니다. 유닉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구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유닉 셀렉션 이후에 크게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HMM 기반의 음성 합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이제 줄임말로 옵저베이션 시퀀스에 따른 스테이트 시퀀스 생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한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확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MM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정 위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First Order Markov Assumption이라는 것인데요. First Order Markov Assumption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스테이트는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utput Impedance Assumption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옵저베이션은 이전의 옵저베이션이나 다른 거에 다른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딱 현재의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이 아웃풋 임피던스 어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정은 이제 모델링을 간편하게 하고 계산을 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점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어썸션으로 인해 기본적인 그런 음성의 특성들이 많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 어썸션들로 인해서 HMM 기반의 음성 합성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오히려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HMM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만약 i번째 스테이트에서 j번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할 때 그 확률, probability를 구하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probability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스테이트가 만약 j일 때 observation이 k일 확률을 구하는 output probability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이트의 초기 분포를 나타내는 initial state dis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HMM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되겠는데, 만약 이제 observation이 우선이 팔린 개수라고 하고 스테이트를 날씨라고 한다면 output probability 자체는 그 레인이, 즉 비가 올 때 제일 높은 output probability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각각의 스테이트는 만약 오늘 비가 왔으면 내일도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셀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스테이트로 변환되는 그런 형태로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 방법이 있는데, 음성은 한 번 지나간 음성은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진행되는 HMM 스테이트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HMM 베이스드 음성 합성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학습 단계에서는 스피치 DB가 있다고 했을 때 음성 DB와 텍스트 DB 이 두 가지를 각각 가공을 하고요. 이런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HMM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그 데이터 레이블링을 할 때 그 텍스트와 파라미터, 그러니까 음성 피처 간에 그 시간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얼라이먼트 과정이 모델의 정확도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얼라이먼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과정에서 오는 약간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얼라이먼트 과정 자체가 매우 많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약간 음성 합성에 연구할 때 좀 많이 어려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MM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y가 나올 likelihood를 저희 argmax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음성을 그러니까 모든 음성들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약간 없는 발음에 대해서 좀 더 강인함을 높여주는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컨텍스트 정보들을 그러니까 텍스트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 트리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에서 정보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트리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HMM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어쿠스틱 모델을 실제 합성할 때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텍스트 그 피처들을 뽑게 되고요. 이 텍스트 피처에서 듀레이션 모델을 통과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얼라인을 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라인된 정보들을 가지고 어쿠스틱 모델에서 현재의 텍스트 피처가 어떠한 음성 피처에 매핑되는지를 이제 컨스트럭션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피처 파라미터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음성 파라미터와 그러니까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즉 보코더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음성을 얻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합성의 목표는 텍스트의 컨텍스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와 같은 발음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그러니까 표기는 똑같이 아라고 하지만
나, 타 뭐 이런 거에서 다 스펙트럼 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문장 부호에 따라서도 그냥 의문문으로 끝나느냐 평서문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피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 기호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스피치 파라미터들을 모델링하고 대표값들을 뽐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스피치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피처를 뽐낼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거의 다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소스 필터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소스와 같은 경우에는 펄스와 화이트 노이즈로 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필터와 같은 경우에는 멜캡스트럼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멜캡스트럼 외에도 MFCC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MCP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치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0를 통해서 유출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인포메이션 이거는 이제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캡스트럼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차수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과의 오토 콜릴레이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스트레스 인포메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듀레이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 즉 저희가 미리 가공한 레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듀레이션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HMN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이제 파라미터, 그러니까 피처를 하나의 싱글 벡터로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어줄 때 하나의 가정은 이 각각의 디멘전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도 실제 음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다이내믹 파라미터, 즉 델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스태틱 필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이내믹 필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현재의 음성뿐만 아니라 음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같이 피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품질의 음성을 얻는데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어널리시스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음소로 어떤 식으로 바꿔줄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포님이 그러니까 어떤 현재 발음하는 그러니까 음성이 어떤 음소인지에 대한 음소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트라이폰, 그러니까 현재 폰, 그리고 이전 폰, 그 다음 폰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는 트라이폰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했을 때는 거의 이제 퀸 폰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앞뒤로 두 개씩의 폰들을 사용한 퀸 폰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소 정보 외에 컨텍스트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컨텍스트 정보는 그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음하는 음소가 초성인지 중성인지 종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아니면 파열음인지 이런 것들, 파열음, 비음 이런 것들인지에 대한 모든 의문학적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게 컨텍스트 디펜던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컨텍스트 디펜던트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이제 음성 합성에 이러한 컨텍스트 디펜던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볼, 문장 기호, 물음표, 쉼표 이런 것들을 링귀스틱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포님을 만드는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제이션 방식이 있는데요.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제일 편하신 방식은 문장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단어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청크로 이렇게 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 투 워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토큰을 다시 워드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토큰 투 워드에서는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숫자를 한글로 읽는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한글대로 써준다거나, 뭐 여기 예를 들면 12.3을 12.3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약어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성 쪽에서는 ICASP라는 되게 유명한 하키가 있는데, 이것을 ICASSP로 읽을 것인지 ICASP로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게 이제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드를 더 작은 단위인 실라블,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네틱 룰, 연음악, 경음악, 구개음악 뭐 이런 것 같은 포네틱 룰들을 이용해서 실라블로 바꾸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뀐 실라블을 포님으로 만들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예를 들어보면, 그냥 오늘은 12월 27일이다 라는 인풋 텍스트가 있을 때 이것을 서브 토큰으로 자르고 이것을 다시 띄어쓰기에 맞춰서 또다시 이제 토큰으로 맞춰주고요. 최종적인 토큰을 얻게 되고, 이 토큰은 또다시 워드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워드 단위들은 발음 규칙에 맞게 오늘은 12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뀐 실라블은 또다시 포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포님이 얻어지게 되면 이러한 포님으로부터 이러한 현재 포님과 좌우의 포님들을 이용해서 트라이폰 혹은 킨폰 같은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텍스트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심볼에 대한 것들 해서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통한 텍스트 피처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듀레이션 정보, 즉 제가 아까 오늘은 12월 27일이다를 읽었으면 오 발음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발음했는지, 늘 발음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발음했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님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듀레이션도 텍스트 어널리시스에 그러니까 피처에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HMM 트레이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트레이닝은 먼저 이제 피처들을 뽑고, 그다음에 어쿠스틱 모델 파라미터가 이제 모델을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시키게 되고, 합성은 이제 반대로 텍스트에서부터 링귀스틱 피처를 뽑고, 이 링귀스틱 피처로부터 이제 그 스피치 피처를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보코더를 통해 최종적으로 음성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 이제 프로시저와 같은 경우에는 HTS라고 HMM 기반의 음성 합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킷이 있습니다. 이 툴킷에서 사용하는 이제 트레이닝 그 절차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먼저 스피치 피처와 레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즉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피처에서 그 텍스트 디펜던트한 부분을 다 떼고 모노폰 모델, 즉 트라이폰도 아닌 딱 현재의 폰만을 가지고 HMM을 먼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노폰으로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이유는 HMM과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좀 더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는 모델이 성능이 높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과정을 먼저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컨텍스트 인디펜던트를 이제 풀 컨텍스트 HMM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EM 알고리즘, 바우멜츠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HMM 파라미터들을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HMM 파라미터들을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하고요. 또다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컨버지가 될 때까지 디시전 트리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EM 알고리즘 돌리고 또 다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현재의 폰이 얼마나 오랫동안 발현될지, 즉 온라인에 관련된 듀레이션 모델을 학습을 해서 듀레이션 모델도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듀레이션 모델을 구하게 됩니다. 네. HMM 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바우멜츠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우멜츠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워드 알고리즘과 백워드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포워드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는 시간 t에서 만약 스테이트가 i라고 했을 때 옵저베이션 시퀀스가 1부터 0t까지 그러니까 직전까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 것으로 여기 위에 이 식과 같이 리커시브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워드 알고리즘은 시간 t에서 스테이트가 i일 때 옵저베이션 시퀀스 t 플러스 1부터 라지 t까지를 가지고 이제 리커시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포워드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워드 알고리즘은 뒤에서부터 보면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워드 알고리즘과 백워드 알고리즘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 HMM 파라미터인 민과 베리언스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지금 좀 많이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듀레이션 모델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듀레이션 모델링이 음성 합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잘못된 경우 뭐 HMM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똑같은 발음을 반복하거나 혹은 아예 발음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발음을 어떤 거는 매우 천천히 발음하고 어떤 거 매우 빠르게 발음을 해서 내추럴니스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듀레이션 모델링은 스테이트 듀레이션 프로베빌리티를 싱글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듀레이션 모델링도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나중에 클러스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은 듀레이션 모델과 어쿠스틱 모델 다 각각 다른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텍스트 정보들을 퀘스천 셋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퀘스천 셋을 바탕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디시전 트리를 이제 위에서부터 쭉쭉 만들어 가게 되는데 얼마나 큰 사이즈로 만들 것이고 어떤 질문들을 현재 노드에서 담당하게 될지는 이제 MDL 방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퀘스천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듯이 여기 큰 따옴표로 있는 것들이 퀘스천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앤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C스탑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있는 폰이 스타핑 발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로 제가 뭔지 잘 몰라서 두 번째로 설명드리면 C 나살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포님이 비음이냐 아니냐 이거를 뜻하는 건데요. 만약 비음일 경우에는 이제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 yes고 나머지는 no가 되는데 이 yes에 해당하는 포님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네 가지 포님들이 이제 나살 사운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포님들은 이제 다 0, 그러니까 다 답이 no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퀘스천 세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디시전 트리는 보이시는 대로 맨 위에 이제 페런트 노드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 노드를 뻗어나가게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양분하기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거의 반반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순서대로 질문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질문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MDA를 통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드에 해당하는 모든 발음들이 똑같은 HMM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DB에도 없는 발음을 어느 정도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서 발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좀 다양한 발음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되게 크게,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한 가지 발음으로 대표 발음을 설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세세한 발음을 신경 쓰지 않고 대표 발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MM을 통해서 합성된 음성이 좀 더 웅얼거리는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의 결과 저희가 사용할 것은 어쿠스틱 모델 파라미터와 디시전 트리 이 두 가지만 이것들만 있으면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디시전 트리와 디시전 트리 노드의 HMM 파라미터들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음성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만약 요거만을 가지고 음성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MM의 풋프린트가 매우 작고 이를 통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 피치, 듀레이션 각각 다 이제 다른 트리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사실 이제 스펙트럼과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 피치와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 듀레이션과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다른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어떤 식으로 음성을 만드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를 텍스트 피처로 바꾸고 이 텍스트 피처로부터 HMM 스테이트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HMM 스테이트 시퀀스는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HMM 스테이트를 디시전 트리를 통해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HMM 스테이트를 이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는 스펙트럼과 피치의 민과 베리언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각각의 이제 하나의 발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즉 이 프레임이 몇 번 반복될 것인지를 이제 스테이트 듀레이션에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스테이트 듀레이션을 이어서 이제 스테이트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스태틱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똑같은 폰이 계속 반복되는 듀레이션 동안은 똑같은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유닛 셀렉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스컨티뉴이티보다 더 심한 디스컨티뉴이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디스컨티뉴이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필터를 통해서 이제 스무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스무딩하는 과정을 이제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근데 타겟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델이 주어졌을 때 그 음성 피처를 라이클리후드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 타겟 이퀘이션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겟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이걸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앞에 부분과 이 뒤에 부분 각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우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내믹 피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이내믹 피처로, 그러니까 스태틱 피처에서 다이내믹 피처로 바꿔줄 때는 W라는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W라는 매트릭스를 이 미분식을 푸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링크가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스태틱과 델타로 나누는 과정에서 W 매트리스를 스태틱에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 W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식에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원하는 현재 그 스태틱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스태틱 값은 이렇게 디스컨티뉴어트한 값이 아닌 좀 이렇게 스무스한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HMM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HMM 기반의 음성 합성과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이게 파라메트릭 방식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값을 바꾸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보이스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플렉서빌리티가 높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각 디시전 트리의 리프 노드의 윈과 베리언스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싱잉 보이스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풋프린트가 매우 작고, 그리고 이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없는 발음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정들과 보코더 혹은 아까 그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스무딩을 하게 되는데, 이 스무딩을 좀 과하게 해서 오버 스무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요인으로 많이 이제 음질이 저하되게 됩니다.